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예창 시작하겠습니다. 북중 우호 조약이 체결된 지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상대국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전쟁에 자동 개입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서 이른바 혈맹을 상징하는 조약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친서를 교환하면서 대내외의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북중 양국 관계는 정세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기도 했는데요. 북중 밀착 행보의 배경과 의도, 이슈엔 한반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일 방영한 중국 영화 건당 위협. 중국과 홍콩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이 영화는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설립되기까지 파란만장한 과정을 그렸습니다. 世凯愿竭心力，使中华民国成强大之国家。 북한 TV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 지난 1일부터 중국 영화와 드라마를 잇따라 편성하며 북중 우호 관계를 부각했습니다. 양국의 밀착 과시가 최고조에 달한 건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0주년이 된 지난 11일. 적대 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더욱 강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교환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양국 정상의 친서 교환 소식을 메인 뉴스에서 머리 기사로 다뤘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일면에 해당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签订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的战略决策，为巩固两国人民用鲜血凝成的战斗友谊，推动两国持久友好合作奠定了重要政治法律基础。 10년 전 북중 우호 조약 체결 50주년 때는 서로 대표단을 보내며 성대하게 기념했던 북한과 중국. 올해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북한 주재 리진쥔 중국 대사를 초청해 연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우호 조약을 연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规定，该条约在未经双方就修改或终止问题达成协议以前，将一直有效。 북중 양국은 우호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당초 점쳐졌던 고위급 교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북중 우호 조약은 1961년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체결했는데요. 이른바 혈맹으로 불리는 북중 관계도 과거 우여곡절을 겪으며 경색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해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총리와 체결한 북중 우호 조약. 양국 중 한 나라가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으면 상대방 국가도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중국과 소련, 당시 소련이 이 갈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이런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국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소련보다는 조금 더 북한한테 유리한 그런 우호적인 그런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다. 1982년 당시에는 덩샤오핑 주석과 후야오방 총서기가 방북해 김일성 주석의 70회 생일을 축하했고 김 주석도 여러 차례 중국을 찾았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북중 외교는 북한 외교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상유진 나라들과의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983년 6월 역사적인 중국 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중국이 개혁 개방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급기야 1992년 8월 한중 양국의 수교는 북한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중 수교. 그때 당시 김정일의 표현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 등에 칼을 꼽았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의 지원을 요청도 안 했고 중국도 지원을 안 했고 그래서 최소 30만, 최대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삐걱대던 북중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중반에 더욱 악화됐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13시간 만에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중국은 결국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Members of Security Council condemned this launch as a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1874, 2087, and 2094. They agreed to consult on an appropriate response. 냉랭하던 북중 관계는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각별한 예우를 받았던 한국, 러시아 정상과는 달리 북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최룡해는 대열 맨 끝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깊어가던 북중 갈등은 2018년을 기점으로 반전을 맞았습니다. 2018년 3월을 시작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듬해까지 연달아 4차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2019년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중 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역시 북한도 이념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리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모습이 전통적인 혈맹이라고 불리는 북중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여지가 크고요.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한 북한은 최근 중국과 대면 외교를 재개했습니다. 양국 대사가 서로의 기관지에 나란히 기고문을 싣는 등 밀착 행보를 한층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유엔 국제회의 보고서에서 식량난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 달 전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거론하긴 했지만 북한이 국제 무대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건 이례적인데요. 북한은 연이은 제재와 국경 봉쇄가 경제난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북한의 식량 사정. 보고서는 201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495만 톤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 피해가 겹친 지난해엔 552만 ton의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As mentioned in the report, the continued sanction and blockade on DPRK, the current natural disaster, world health crisis are main obstacle in the efforts of DPRK. 일각에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로 인한 고립이 계속되면서 북한은 중국과 밀착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북한과 중국은 이 시점에 왜 우호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중 밀착 행보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강준영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년 전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에는 서로 대표단까지 보내면서 성대하게 기념을 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최근에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게 좀 어려웠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최근에 그 미중 간의 갈등, 그다음에 북미 관계, 여기에 있어서 양측이 밀착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대미 협상에 있어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교수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측에 보낸 축전과 그 친서를 보면은 적대 세력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미국을 지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북한은 중국과 밀착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난 4월 30일에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판단할 때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죠. 그 전에 그 소위 핵폐기도 선 핵폐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을 배후에 두고 대미 협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북중 밀착 행보가 북미 대화 재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북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영향력을 근거로 소위 대미 협상에 일정한 지렛대 역할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에 일단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 모두 미국 견제 목적으로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의 그 곡물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경제 난도 중국과의 밀착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우선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북한도, 그 자존심이 센 북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공식적으로 설사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도움, 이런 부분을 지금 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북중 밀착 행보가 한반도 정세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의도된 조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지금 북한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중관계, 대미관계,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세밀하고 전략적인 이런 어떤 방식과 흐름을 가지고 가야 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전체적인 흐름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 결국은 다자적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와중이지만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재개가 상당히 절실한 것 같은데요. 언제쯤 국경을 개방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경 개방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보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발생하는 부작용, 특히 뭐 민심의 이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 코로나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해결 방안, 뭐 그게 쉽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궤도에 올라야 북한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북한이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국경을 개방하는 것보다는 다른 형태로 중국과의 공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준영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오빠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건데요.
한류 드라마 영향으로 젊은 층에서 한국식 말투가 유행하면서 북한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대신 김정은 위원장의 총애를 받고 있는 가수 김옥주에게 인민 배우 칭호를 수여하는 등 스타 띄우기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즐겨봤다는 가을 동화입니다. 오빠, 나 참 좋아요. 오빠한테 자잘한 말 할 수 있어서. 잘 자. 장마당을 통해 암암리에 유통된 한류 드라마 영향으로 북한 젊은 세대의 말투가 변하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에서 한국식 말투 사용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남쪽 그 언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을 오빠라고 한다든지 이 오빠라고 쓰면 안 된다. 여보라 써야 되고. 남자 형제는 오빠라고 부르지만 남편한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선 남자친구는 남동무로 쪽팔린다는 창피하다라고 말해야 하는데요. 북한 체제에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어떤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렇게 단어 하나하나까지 따져가면서 통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에선 너구리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잠을 설쳐서 눈가가 퀭해진 것을 가리켜 부르는 은어인데요. 지난해 12월엔 한국 영상물 유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까지 제정됐습니다. 2018년 남측 예술단 방북 공연에서 이선희 씨와 함께 무대에 올랐던 북한 가수 김옥주. 남한 노래를 열창했던 김옥주는 북한에서 인민배우라는 예술인 최고 칭호를 최근 수여받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친근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국무위원회 연주단 소속인 김옥주는 특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모란봉 악단 단장 출신의 현송월도 받지 못한 귀한 대접인데요. 북한 당국은 사상을 단속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남한 말투 등 한류를 차단하고 스타 가수를 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황해남도에는 과일군이라는 특이한 지명이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북한 전체 과일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과일 주산지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천물 복숭아를 수확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평양에 먼저 갔던 복숭아 수송 차량이 올해는 어디로 처음 향했을까요?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 처음 수확한 천물 복숭아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도로 위를 힘차게 내달립니다. 도착한 곳은 황해남도의 한 학교. 천물 복숭아를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배달한 건데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육아원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천물 복숭아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과일 수송차들을 맞이한 해당 단위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과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이 원아들과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할 열의에 넘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어린이 사업을 강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라고 북한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과일군에서 수확한 수백 톤의 천물 복숭아는 그 이후 평양에도 도착했는데요. 지난해까지 천물 복숭아는 따는 족족 평양으로 먼저 배달됐습니다. 북한 사회의 중심인 평양 시민 챙기기였던 셈입니다. 우리 민들을 위하는 당의 사랑하고 잘 익은 천물 복숭아를 가득 싣고 이렇게 한 달 매달려 왔습니다. 예, 우리 운전수들은 밤새 길을 달려 이른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모두 힘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과일군은 과수원이 전체 경지 면적의 70%에 이르는 대규모 과일 생산지인데요. 단맛이 일품인 과일군 복숭아는 북한의 대표적인 여름철 과일로 꼽힙니다. 올해 봄철 날씨는 과일 농사에서 매우 불리한 날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몰다하게 계속 비가 내리고 해비 침률은 지난해에 비하여 50%나 떨어졌습니다. 좋지 않은 기상 여건에서도 특별히 비료 공급은 늘려 품질 좋은 복숭아를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북한 조선중앙TV는 올해 천물복숭아가 가장 먼저 어린이들한테 전달됐다고 밝혔지만 어린이들은 한 명도 뉴스 영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국가 핵심 연구시설들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황당무계한 모략이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네, 사실 북한의 해킹 공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공격 거점들이 주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추적을 피해간다고 합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북한 해킹 그룹의 실태,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주요 사이트들은 고전적인 해킹 수법 중 하나인 디도스로 마비됐습니다. 오늘 오후 KBS와 MBC, YTN의 전산망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지난 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북한의 사회 현안 문제. 국정원은 북한 관련 해킹 조직의 국내 공격 사실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6월 1일 날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재까지 조사 중이고,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개발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2일 동안 해킹 공격에 노출된 상황.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업체도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공격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국가의 핵심 기관 시설이 공격당한 사건. 국내 언론을 통해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동족에 대한 적대 의식이 골수에 찬 대결 광신자들이 황당무계한 모략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 해킹 공격의 배후에는 북한 연계 그룹 김숙희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보기관의 분석이다. 각자 구분은 되지만 크게 보면 거의 비슷한 기술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흔적을 지난 10여 년 동안 축적이 돼가지고 기술에 대한 많이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이건 북한 짓이다. 이번에 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김숙희는 북한 해킹 조직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그룹이다. 이들은 한국 정보기관이나 정치인, 탈북민 정보를 주로 해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4년 원전 설계도를 비롯한 주요 기밀 자료가 해킹된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의 주범도 김숙희로 잠정 결론이 나왔다. 이번 범행은 금전보다는 사회적 불안과 국민적 불안 심리 야기를 노리는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북한의 해킹 그룹은 각자 특화된 공격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자루스라는 조직은 주로 해외 금융기관을 해킹해 자금을 빼내고 있다. 2016년 라자루스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해킹했는데 당시 탈취한 금액만 8,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북한 해킹 그룹 안다리엘은 국방 방위산업체 등의 정보 수집 업무가 주특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금전을 노린 해킹 임무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세계 각국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안달리엘 소속 해커 박진혁과 전창혁, 김희를 기소하기도 했다. CIA 보고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북한 해커는 약 7,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사이버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견조도 뒤처지지 않는 규모. 여기엔 북한이 1980년대부터 실시한 사이버 인력 양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컴퓨터 소재 양성 사업에 선차적 우위를 보유하시고 전국적 범위에서 인재들을 선발하여 어릴 때부터 전망성 있게 키우도록 현명한 조치도 취해주신 장군님. 북한은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 영재들을 선발해 평양 제1중학교와 금성학원 등에서 교육시켜왔다. 과학 영재들은 김체공업대학과 평양이과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등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했다. 매 대학교마다 컴퓨터 서적이라고 있거든요.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시험을 봐가지고 5명 정도를 뽑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로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켜서 일단 국내 경연에 참가를 해서 등수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등수권에 든 한 3등까지 그 3팀을 다시 공부를 시켜가지고 1년 후에 국제경연에 보내거든요. 이러한 교육 성과는 국제대회 수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5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는 김체공업대 학생팀이 은메달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공계의 어떤 재질을 가진 영재들이 이 핵 쪽하고 사이버 쪽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그 외국의 평가 기관에서도 북한은 세계 탑5 안에 들어간다. 그거는 양과실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북한의 컴퓨터 수재들은 아주 은밀하게 전문 해커로 활동하고 있다. 같은 학교, 같은 과 졸업생들도 누가 어느 나라에 파견돼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해킹 활동은 북한 내부에서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비밀인 것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로 외국에 돈벌이, 외화벌이로 보내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해커가 아닌 그냥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안 규정에 의해서 진짜 관리가 된 것 같아요. 절대 얘기가 안 됐어요. 진짜 여기에 와서 한국에 와서 그 친구하고 이제 만나서야 야, 너 이런 거 했어? 근데 그럴 때야 싫다 하는 거죠. 또 북한 해킹 그룹들은 거점을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어 지난달 서울대 병원에도 사이버 공격을 가해 환자 7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 기관 기업들의 온라인 업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북한의 해킹 공격은 더욱 집요해지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이 모든 게 너무나 급속하게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어떤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분명한 거는 북한의 어떤 질적 양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 다양한 목적으로 경제적 목적, 군사적 목적, 정치적 목적, 그다음에 뭐 심리적 목적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해킹 사실을 국회에 보고한 국정원은 국가적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튿날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s that North Kore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reaten the United States? They threaten our allies and partners, countries around the world. 지난 10년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사이버 불량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북한. 부정한 수단으로 외화를 획득하고 국가 보안 정보까지 탈취하는 북한의 해킹 공격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네, 장마가 일찍 물러가면서 요즘 정말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찜통 더위에도 마라톤을 하는 분이 있다고요? 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면서 비무장지대 DMZ 남단을 달리는 마라토너라고 하는데요. 최효은 리포터가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올해 65살의 강명구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13일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약 2주 동안 DMZ를 따라서 한반도의 동서를 횡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라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약 4년 전에 400일 넘게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면서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전달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강명구 씨는 그 이후 안타깝게도 뇌경색을 앓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시 평화 마라톤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평화 마라토너 강명구 씨의 사연 지금부터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뜨거운 태양이 아스팔트를 달구는 무더운 날씨. 수레를 밀며 태백산맥의 험준한 고개를 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올해 65살인 강명구 씨. 이른바 평화 마라토너로 알려진 분인데요. 이 50살의 늦은 나이에 입문한 마라톤이 이제 생활이 됐습니다. 오른쪽이 마비가 왔는데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대요. 이렇게 뛰면은 활력이 넘쳐요. 작년 뇌경색이 온 뒤로도 재활을 위해 꾸준히 달리기를 해왔는데요.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평화 마라톤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들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당장 통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마라톤은 지난 13일 동해 북부선 최북단 재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더운 날씨인데요. 강명구 씨는 DMZ를 따라서 약 14일 동안 이 250km를 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무장지대와 가장 가까운 도로로 강화도까지 달릴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통일의 염원을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강명구 씨의 평화 마라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9월 네덜란드 헤이그를 출발해 2018년 10월 압록강 건너 중국 단둥까지 400여일 동안 달렸는데요. 16개 나라 14,000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한반도 평화에 공감한 외국인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하네요. 즐길 줄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기고 매 순간 바뀌는 이런 자연 환경도 즐기고. 압록강 철교에 서서 하염없이 북한 땅을 바라보는 강명구 씨. 아버지 고향인 황해북도 송림을 거쳐 판문점을 통해 귀국을 하려던 당초 계획은 북한 당국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열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었죠. 근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내 아버지의 고향인데 못 가는 거 그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달리기 시작한 강명구 씨. 두 발로 북녘 땅을 밟는 날이 오길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마라톤을 하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쌓였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발 건강이거든요. 그죠. 발 건강 유지하려면 발을 건조시켜야 돼요.
30도를 넘는 폭염에 성치 않은 몸으로 달리다 보니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더운 데 좀 피해서 하세요. 이거 이러다 쓰러져요. 선선하실 때 하세요. 남북 통일을 이룬다고 해도 아저씨가 이 더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지시면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남지 않고. 그러니까 이 더울 때는 좀 피해서 하세요. 힘들 때일수록 떠오르는 건 가족들 얼굴이겠죠. 헬로. 외국인 아내는 강명구 씨의 뜻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오케이. 통화를 끝낸 강명구 씨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찻길 옆으로 달리다 보니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경색보다 더 심한 토통의 부재를 갖고 있는데 한반도도 빨리 철조망을 걷어버리고 인적 교류, 물적 교류가 원활히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동강변의 아버지 고향에서 맥주 파티를 열고 싶다는 강명구 씨. 한반도 평화를 꿈꾸는 그의 질주가 언젠가 꼭 결실을 맺길 바라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반박하는 논쟁이 최근 벌어졌는데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이 이 대표의 행보와 리더십 등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했는데요.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3월 담화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해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북한도 갑작스런 폭염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시원스럽게 흘러내리는 울림폭포 모습,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남북이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